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국정감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상임위로 갈까요? 일단 오늘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국감이 진행됐거든요. 파행을 한번 겪기도 했는데 현장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는 부분을 저는 인정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이게 전준호 의원이 그런 얘기하고 이게 중돌자야. 헬기 중개사건. 네,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좀 편집을 한 거고요. 네. 먼저 이제 발언을 했던 분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좀 지적하는 얘기였고요. 거기에 이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 이제 천준호 의원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인데 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좀 받아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권익위 이제 부패 방지 국장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분이 그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증언도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그 고인이 명품백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조작 보도를 했다라는 주장을 그 권익위 회의에서 그런 주장을 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재명 대표 응급의료 헬기 이송 사건으로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공수처에 고발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상혁 의원이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윤한홍 위원장에게 항의를 했는데 윤 위원장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받으면서 파행이 된 상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요 사안은 지난달에 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 맞습니다. 권익위 그 회의에서 이런 맞습니다. 발언을 그러니까 이재명 헬기 때문에 이 고인이 힘들어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도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유족들은 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국방위 국정감사장 가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장음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것도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네, 앞선 발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어진 발언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이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그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그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중간에 말을 끼어들면서 이게 정보 업무는 기밀성이 있으니 그거는 비공개로 정보위에서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부승찬 의원이 호통을 쳤어요. 이어서 이제 부의원은 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건 소관은 국방위원회다. 그러면 일반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 이 정보위 소관은 정보 예산일 뿐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황희 의원이 김용현 장관에게 이런 태도들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비속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모두 이제 충암고 출신이고 대통령이 또 충암고 출신이라서 충암고 선후배로 알려져 있어서 충암고 하나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 발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고 또 상설특검도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상설특검은 2014년에 여야가 합의로 만든 법인데요. 그러니까 제2요구는 법을 만들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법 같은 건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포가 된 법률이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이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야가 각각 2명씩 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 규칙에서는. 그런데 이 건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위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민주당에서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국회 규칙을 개정을 했다라는 게 약간 대통령이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정치를 네. 한다. 시행령을 바꾼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입법 부발 시행령 정치 약간 그렇게 볼수 저는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예. 느껴지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네. 조금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했던 게 일반 특검보다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인력 규모가 좀 예. 작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검사가 최대 5명이고 맞습니다. 파견 인력도 최대 30명 예. 이렇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는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근데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8개의 수사 대상이 있는데 그보다 줄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상설특검에서 모든 사안을 다 하기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회 증감법이 들어간 부분은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이 증인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제를 삼은 거는 그 민주당이 2014년의 합의와 다르게 규칙을 바꾸는 거는 이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국회 규칙 개정을 꼼수라는 표현을 써서 대통령실은 비판을 했고요. 이 꼼수를 동원해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은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새로운 법안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기존의 법안이니까. 하지만 상설특검도 결국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는 네.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안 해버리면 계속 시간을 끌어버릴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8조 1항에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부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법률 위반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근데 뭐 재임 기간에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제 헌법 이게 뭐 형사상 소출을 또 받지 않는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탄핵 요건이 되지만은 또 뭐 이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정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울 그렇습니다.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한테 명태균 씨 본인한테 전화해서 인수위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이제 채널 A하고 이제 뭐 보도를 보면은 자신이 입으려면 한 달이면은 하야,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뭐 자진 하야를 하든,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 일부 내용에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예. 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뭐 조문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치권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일단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을 했고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가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소개를 받았지만 바로 소통이 끊겼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명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2022년 9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영국 순방을 갔던 때니까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인 것이죠. 이게 좀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다르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약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합류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아무런 이 국정에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물론 윤 대통령이 결정하고 김건희 여사가 전달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도 이제 대통령실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이냐 이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저녁에도 지금 뭐 JTBC 채널 A 이런 데서 지금 명태균 씨 육성을 공개를 한다, 인터뷰를 공개를 한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심하다라는 반응을 내놨고요.
명태균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서 약점이 잡히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대선 후보 입장에서 선거에 도움된다면 누구든 만나보고 싶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의 상황을 좀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하지만 이어서 명 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임기 말도 아니고 2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게 보통 임기 말에나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되게 심각하게 조선일보도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설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면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인터뷰했을 때 그 신장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충청에는 충태균이 있고 예. 강원도에는 강태균이 있고 예.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비슷한 맥락에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쓴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미국의 전문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로버트 매닝 연구원의 주장이고요. 이 인물은 미국 싱크탱크 스템슨 센터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근데 짧게 보면은 당장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좀 키웠다.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 선언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라는 얘기를 좀 사례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이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만약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수준이 되고 그 핵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극단적 상황 발생했을 때 상황 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제 소통이 끊어져 있고 북미 간에 소통 채널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늘 지적돼 왔던 거죠. 그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좋은데 다만 언제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끔 좀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정부도 알고 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그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뭐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 지적하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뭐 미끼라도 던져야 북한이 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끼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화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란 인식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은 뭐 군사적 충돌은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지만은 언제 또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오물풍선도 지금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모로 한반도가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